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상황부터 정치권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장원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는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경기도 국감이 아마 정치권에서는 가장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한 걸 짚어보고 또 국민의힘 상황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 중 가장 키맨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남욱 변호사. 내일 새벽쯤이면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남 변호사 입국 후에 또 수사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을 들은? 아니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 차. 김만배! 넌 악마야! 김만배! 넌 악마야! 나 진짜! 김만배! 도망가지 마! 김만배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김만배! 도망가지 마, 이 자식아! 야, 김만배! 도망가지 마! 오늘 영상 야, 도망가지 마, 이 문 열어라. 어차피 들어옵니다. 만배는 어차피 들어옵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당연히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제가 아마 성남시장을 계속했더라면 인가조건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최종 분양가를 통제한다든지 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성남시청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는 뭔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왜 이런 순서에 수사를 하는지 이게 진짜 오비일학인지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되자마자 성남시청 그렇게 야당이 노래 부르던 성남시청에 이제 들어간 게 저는 참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가 언급을 한 것처럼요. 야권에서는 지금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뒤늦게 들어간 것도 그렇고 또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된 것도 그렇고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입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남 변호사는 본인은 지금 이번 의혹에 대해서 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남욱 변호사가 가진 중대성이 뭐냐면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초기부터, 그러니까 초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민관 합동으로 이제 개발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대장동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 전체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욱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온 걸로 보면 한 10년 이상은 지금 그렇죠. 이 사업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 사업 구조를 짜는 거, 그다음에 왜 그러면 처음에는 민관 중심으로 갔다가 LH가 들어왔다가 포기하고 다시 또 민간으로 갔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맥락들을 이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금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어떤 이 구조 짜는 데는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네. 문제는 자금을 끌어오고 자금을 구성하는 데는 남욱 변호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대장동 개발에 어떤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천화동인 같은 경우에 이제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계기로 참여를 했고, 또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공개한 그 녹취록에 따르면 거기에 김만배, 유동규 뭐 등등이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남욱 변호사도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대장동 관련된 지분 나누기, 다툼, 거기에 남욱 변호사가 모든 자리에 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분과 관련해서 이 도대체 천화동 1호의 주인이 누구냐 예. 그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면에서 좀 뉘앙스가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마 본인도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본인이 황급하게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던 사정을 보면 본인이 뭔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개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면 이 사건의 전체적인 틀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갖춰진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금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수사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는 수사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수사에 혼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대장동 관련된 의혹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천이 되어온 게 이 정영학 회계사가 그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이 모든 것의 원천이었어요. 네, 거기서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녹취록이 처음 제출됐을 때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녹취록을 갖다 검찰에 갖다 바치는 경우가 어딨냐. 분명히 여기는 뭔가 편집되거나 선택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취사 선택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 녹취록 제공됐을 때 의혹 여러 가지 이제 제기가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가 녹취록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게 벽에 부닥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도 그것이 증거로서 이 녹취록의 증거로서의 영향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녹취록을 따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따라서 수사를 했어야 됐다.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 어디서 이 돈이 왔고 그리고 어떻게 분배됐는지 이게 지금은 이제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서로 이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자금과 관련돼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이 대장동의 역사와 같은 사람이 남욱 변호사다 보니까 수사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갖다가 좀 뚫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다만 문제는 이 녹취록이 제공됐던 그 배경을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긴 이 수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정영학과 남욱을 한 팀으로 하고 김만배를 한 팀으로 해서 이 수익 배분의 갈등에서 녹취가 시작된 거거든요. 녹취를 처음 한 게 2019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정영학 회계사가 했던 얘기와 남욱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 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자신들의 수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지 이것의 진실을 밝히는 게 최우선이겠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남욱 변호사의 어떤 그 수사에 대한 협조 또는 진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이것조차도 제2의 녹취록의 역할, 그러니까 편집되고 오염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의 수사가 이 남욱 변호사의 어떤 말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또한 또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지만이 이런 것과 보완 관계를 좀 이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가 2014년에 이제 녹음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는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아니 명분들 좋으시잖아요. 이관된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공사로 공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관된 상태에서 시장이 되고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네, 남욱 변호사가 2014년에 주민회의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제 녹음 파일로 만들어져서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되면 유동규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녹취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욱 변호사의 만약에 입국을 통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자금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수사가 밝혀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녹취록은 뭐냐면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지주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 지주 작업을 한 건 지주들한테 설득을 해서 땅을 팔도록 하는 그 설득 작업을 남욱 변호사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를 남욱 변호사가 이제 지주 작업을 해서 확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대장동 있기 전에 2013년도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남욱 변호사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본인이
이 천화동인과 같은 지분을 하나 가져요. 근데 그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지분을 가집니다. 근데 그때도 유동규 본부장이 같이 개입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 뺨 때리고 폭력을 행사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왜 내가 나 모르게 당신 부인 통해서 그게 또 지불을 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와의 관계는 굉장히 그 이전부터 그 사실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음에 생길 때부터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당시에 이제 이 이재명 당시 시장 후보를 지원했고 캠프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후로도 계속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생길 때부터도 결정적 역할을 했고 네. 그렇다면 이 지금 김만배 씨 이번에 들어온 남욱 씨 같은 경우는 네. 유동규 씨와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히 리모델링 조합장 했던 이분을 갑자기 성남시로 발탁을 해서 도계공의 핵심적인 어떤 지휘에 했고 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밀접한 관계를 했는지 도대체 두 사람 관계는 뭐였는지 네. 여기도 보면 지금 이동규 씨가 시장에 재선되면 뭐 이 사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되고 난 다음에 사장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장이 그만두고 네. 직무대리를 하고 이 직무대리를 할 때 대장동 계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재명 당시시장의 상당히 비호나 이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이 대장동에 대한 구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남욱 변호사가 이 과정에 아마 알고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지사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결재권자니까 네. 뭐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그동안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많이 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도시개발공사의 팀장으로 있던 그리고 이후에 김만배 씨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했던 그 변호사가 사실은 이 남욱 변호사가 소개해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네. 들어갔다. 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 그 과정, 그다음에 유동규 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 남욱 씨가 초기에 관여했던 부분은 분명히 확인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애초에 유동규 씨와 이 대장동 개발 천화동인이나 이 화천대유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의 단면을 지금은 김만배 씨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역할 어디까지였는지 이 부분 파악에는 좀 새로운 활로가 뚫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 그런데 유동규 씨와 그러면은 또 이재명 후보 간의 관계 이 부분에까지 과연 그러면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예. 또는 관련된 증거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예.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기는 했습니다만 김만배 씨의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 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또 시장실은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 검찰이 부분에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봐요. 애초에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사실은 녹취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수사해야 되는데 경찰도 수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에서 이 자금 추적에 대한 영장을 갖다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늑장 압수수색이었고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검찰이 과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또는 정치권 여야에서 납득을 하겠느냐.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그런 명분을 갖다가 지금 검찰이 스스로 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좀 그런 점에서 검찰이 수사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지만 뭔가 좀 허술하고 네. 뭔가 체계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 이제 국내로 소환됐으니까 검찰이 얼마만큼 여기서 수사 성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특검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또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고. 예. 네. 지금 야권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그 연결고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거기를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대장동 개발 의혹, 개발권 관련한 그 문서들에 한 10여 차례 서명을 했다. 이제 이런 또 새로운 주장, 네. 또 새로운 팩트.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보면 이건 뭐 새 팩트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다. 사실 뭐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두 사람과의 관련성, 의혹 제기 더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너무 그냥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뭐 큰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즉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또 나중에 청와동인의 1호의 실소유주가 그렇죠. 누구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부분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검찰이 이제 이재명 지사의 관련성을 이제 선을 긋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정치권의 논란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공개된 문건을 보면 물론 성남시장은 도계공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네. 약관에 보면 최종 결정권자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당시에 계속 이 대장동 사업이 벌어지면서 각종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네. 서명한 날이란 문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 밑에 보면 당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의 네. 서명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거 다 내가 설계한 것이다. 네. 그리고 유동규 씨는 실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게 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성남시 쪽 이쪽 이 관 쪽 일만 내가 이야기를 했고 저쪽은 내가 모른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증거가 뭐냐면 당연히 시장으로서 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성남시장으로서 지금 책임에 있어서 당시에 본인은 도의적인 책임이지 네. 실제 이거는 뭐 유동규나 이런 그럼 예를 들어서 성남시 그 전체 자기가 있는 한 5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네. 했어요. 즉 책임관계에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건을 보면 결국은 이 대장동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성남시장이 구조를 기획하고 서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이게 지금 정치 도의적인 문제로만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왜 그러면 초과 이익 환수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갑자기 거기서 빼버리는지 그리고 그런 구조를 예를 들어서 민간이 이렇게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 민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어떤 이익을 누리도록 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사이사이에 그러면 당연히 성남시장이 확인했어야 될 텐데 네. 그럼 성남시장으로서 당시에 그 부분을 알고 있었냐는 여부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단순히 이 문제를 그냥 전체 5천 명 직원 중에 한 명의 비리 부과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도의적인 책임만 진다? 그렇다면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캐치하지 못한,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배임 혐의로 적용할 수 그렇죠. 있다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알고 했다면 이게 이제 네. 배임 혐의라는 게 그냥 본인이 모르고 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예. 본인이 그것이 제3자에게 이득이 간다 등등을 예. 알고 했다라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통과시켜줬다. 그렇죠. 이제 이 그 부분을 이제 규명해내는 게 그런데 이제 그게 정치의 입증이 문제.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일단 유동규한테 배임 혐의를 이제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일단 형식적으로 보자면 이 성남시장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검찰이 밝혀낼 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자 유동규 씨가 이런 민간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예. 파악을 하고 했는 것인지 바로 그런 부분을 밝혀내는 게 네. 배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예. 결정적인 원인일 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국감에서도 아마 이 문건을 가지고 그 질의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배임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세요.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결정권 안에 사인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당연한 봐요. 것이다. 핵심은 배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배임은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천대유에 엄청난 수익이 갈 줄 알면서도 고의로 눈을 감아준 게 배임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오기로 약정된 수익을 보면 뭐 하나은행 콘소시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참 입찰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당시에 예상 수익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고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속에서도 예상 수익의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해가는 것 이렇게 네.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예상 수익의 뭐 30%만 성남이 가져가고 70%를 화천대유에 줬다 그러면 이건 명백한 배임이죠. 네. 그런데 당시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예상 수익의 70%를 성남시가 가져오게끔 설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됩니까? 그럼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배임인데 예. 이 배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배임이었다. 즉 화천대유가 이후에 초과수익 환수 조치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일부러 뺐고 거기에 엄청난 초과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했다 그러면 배임 맞죠. 그걸 위해서 또 뇌물을 줬다거나 뭔가 이 대가를 지급했다면 분명히 저는 배임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대가가 없었고 초과 수익에 대한 어떤 예상 범위가 높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예. 이거를 배임으로 가기에는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점이 과연 야당이 이번 국감이나 또는 수사기관이 검찰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입증할 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형식적으로는 이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구호가 일자라는 이재명.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구호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저는 상처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일 잘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이게 이제 본인이 이 부풀려진 게 아니냐 이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그 거죠.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오면 사상 최대의 그렇죠. 공공기관이 그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다라는 걸 또 어필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사상 최대의 민간의 이익을 가져갔고 사상 최대의 뇌물이 가져갔고 예. 뭐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대로 놔뒀으면 국민의힘 세력이 하도록 놔뒀으면 그보다 더한 이익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럼 그때 있어요. 알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때 도둑이 들어오는데 그럼 왜 문을 열어놨느냐? 네. 그럼 왜 그럼 도난 방지 장치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 이재명 지사가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일 잘하는 이재명에 대한 네. 환상을 깨는데 야당의 아마 공격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과 부동산의 향후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안다면 네. 누가 정치하고 있겠습니까? 이걸로 재벌되지. 예.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의 변화에 대해서 그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초과 수익 이익을 갖다가 꼭 조항을 넣는다.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대장동 교훈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당시에 부총리가 나와서 국민 여러분 제발 집 좀 사주세요. 대출 받아서 집 좀 사세요라고 했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파트 값이 자고 나면 1억씩 또 1년에 2배씩 올라갈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거를 갖다가 배임으로 본다. 그건 너무 좀 나아가는 주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있을 경기도 국감 그리고 수사 상황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권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추윤 갈등으로 뜨거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법원이 1심에서 그 징계가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법무부의 처분 당시와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한 건 사실 없습니다. 항소를 다퉈야 되지 않을까? 누가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용을 하던 어찌 되었던 간에 사건은 사건 있는 그대로 그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확한 판단,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그 오늘 판단은 뭐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판결 자체가 일단은 총장직의 사퇴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사실 아무런 실효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판결의 내용들이 다분히 정치적인 모습들이 많다. 윤석열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대장동으로 인한 시선들을 이 재판 결과로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 최근에 보니까 어떤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왕자 쓰시고 무슨 이상한 이름 가지신 그런 분들한테 가서 국정을 배우시면 나라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스승을 바꾸시고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 징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들보는 안 보고 침소 봉제한 다음에 정말로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검찰 권력을 행사했던 점에 대해서 좀 반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도 좀 돌아보시고 하면 좋겠고 국가의 일을 맡으시려면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일과 내 일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본인의 한계를 좀 인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그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8일 만에 다시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그 후에 검찰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지금 대선 후보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법원이 그 징계 정지를 인용하고서 지금은 다시 그 징계가 적법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제 결정이죠. 네. 당시에 같은 부서에서 이제 행정 12부에서 했는데요. 그 사이에 판사들이 다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원래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하고 지금 새로운 판사들하고 좀 시각이 다른 거죠. 당시에 가처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본안 판단 성격을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7명의 전체 징계위원 중에서 3명만 참가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적법하냐에 대한 문제, 또 채널A 사건 등등에 대한 이게 수사 방해냐, 또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했느냐 등등에 대해서 당시의 재판부는 이거 별로 그렇게 한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총장직 가처분을 이제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지금 법원의 본안 판결은 이와 상당히 정반대의 지금 성격의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판사들이 전혀 반대의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정직 2개월의 징계도 이것도 모자란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네, 반면에 판결문에는 근데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벼웠다 이렇게 그렇죠. 앞선 판단은 또 전혀 아닌 판결을 네, 내렸거든요. 네. 이게 너무나 판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물론 일단 이 본안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 또 어떤 판결을 낼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어떤 법원의 시각 자체가 너무 편차가 크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이게 비슷한 측면이 있어야 될 텐데 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징계의 형식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에서도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는 뭐 일단 항소심 판단을 내려봐야 될 것이고 일단 뭐 아마 윤 총장 측에서도 1심 판단에 대한 결과는 존중을 하되 네. 일단 이 부분을 계속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윤 총장의 그럼 징계 어떤 이 정치 참여가 근거가 없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이제 검찰 조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정직 2개월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이 윤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등판하는데 굉장히 큰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이 징계와 관련된 일을 겪고 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에 행정심판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거는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8일 만에 복귀를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이런 거라고 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절차의 문제를 조금 더, 그러니까 징계 절차의 문제를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그 징계의 사유가 됐던 4가지 가운데서 뭐 채널A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방해가 있었다. 이런 본안 중에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적당했다. 오히려 부족했다. 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법부의 최고 수장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검찰총장. 네. 그런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은 그거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고 자신한테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은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법부의 고위 간부로 있었던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하긴 한다는 거는 그럼 우리나라 뭐 재판부를 갖다가 마치 뭐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자주우지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그건 스스로 침뱉기 아니에요. 요즘 정치인들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자기한테 유리한 판단 내로남불이죠. 나오냐, 불리한 판단 나오냐. 지금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맹비난을 했는데 이게 기각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있을 때는 검찰이 똑바른 조직이고 자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 조직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검찰에 본인 스스로가 검찰의 지금 조사 대상이잖아요. 고발 사주 그다음에 부인과 관련된 거, 장모와 관련된 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검찰총장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검찰과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 앞에 놓인 이제 난제들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도 어떻게 미칠지 이제 관심을 조금 정정을 드리면 윤석열 말씀 총장은 주시죠. 사법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검찰의 수장이었습니다. 네. 사법부는 이 재판하는 곳을 사법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윤 총장이 아까 사법부에 지금 박 교수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 첨언을 해주신 거죠. 저희가 이어서 가자면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곧 이제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후보들 간의 토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토론 장면들 몇 가지 보시면서 더 여러 가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당 해체 발언을 한 거는 그 홧김에 한 거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체라고는 용어가 나오는가요, 거기에? 없어지는 게 좋다.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정말 그 치열하게 우리가 다음 선거를 대비를 못하면 그거는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개월 됐나요? 저는 26년 됐습니다. 아니 원래 한번 나갔다가 3개월 들어오신 분이 당 해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적절치가 않죠.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는 역사상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가장 도덕성이 없는 후보라고 봅니다. 거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제 뭐 충분히 저에 대해서 뭐 인신공격할 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 대선 주자답게 뭐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정책에 제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양강 후보로 불리는 분들입니다. 저 두 사람이 계속 이제 마수 토론에서 또 하필이면 만났었는데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이면 이제 후보 선출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비율이 꽤 높단 말이에요. 그때도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좀 유리하고 당원조사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문항 조율하는 것도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유불리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 2차 컷오프 때와는 달리 3차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조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뭐냐면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인가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느냐를 이제 묻는 걸로 원래는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놓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각 캠프와 지금 선관위 간에 굉장히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굉장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대결을 선호하는 쪽이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쪽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양자 대결을 선호한 쪽은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양자 대결을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를 그러니까 묻는 데 있어서 뭐 국민의힘 쪽 지지하는 분 말고도 민주당 쪽 지지하는 분들도 참여하게 돼 있어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좀 받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 3차 여론조사에서는 그거를 다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조항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까지 한다면 아마 홍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반대할 것이고 윤 후보 측에서는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구체적 문항을 어떻게 하고 또 이거를 수치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난제입니다 사실.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매일 지금 회의를 하고 제가 지금 합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논란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이제 무효표 문제 이거하고도 비슷한 논란이 그러네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양자 대결을 하든지 아니면 후보 4명이니까 4명 중 누가 가장 적합하냐로 갈 텐데 그 두 가지 방식 중에는 뭐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저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고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 중에서 이 지지도를 묻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역선택을 방지할 수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하면 조금의 문제가 있지만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면 거기서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지지도를 묻는 게 오히려 좀 역선을 걸러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라면 사실은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문제는 거기서 이제 선택이 나오니까 예. 일단 뭐 이재명인지 아니면 딴 사람인지 예. 일단 이쪽은 일단 민주당 지지층이 일로 가버리니까 그렇군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예. 한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수치화하느냐가 굉장히 쟁점인 것 같아요. 예. 양자 대결로 갈 건지 아니면 사지선다형으로 갈 건지 둘 중에 박 교수님은 뭐가 더 맞다고 보세요? 또 정착 교수님이시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이번에 이낙연 후보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간 게 40%다. 이게 이 조사 결과는 굉장히 논란이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바로 똑같은 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리얼미터의 조사가 지난 경선에 참여해서 이낙연을 지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일반 조사였습니다. 그럼 이낙연을 지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은 지금은 누굴 지지하느냐 이걸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그러니까 야당 지지층도 이재명 싫으니까 이낙연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경선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누굴 지지하냐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또는 홍준표 이런 야당 지지층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확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경쟁력 조사로 가기로 하는데 1대1로 넣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우세할 것이고 네. 사지선다형으로 가게 되면 다른 예.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역시 사지선다로 가면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고 그렇죠. 보세요? 훨씬 유리하죠. 네. 그런 점이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그나마 우위를 확보해야지 격차를 보이고 있는 당원 투표에서의 그 차이를 쫓아갈 텐데 네.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사활을 걸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진통이 예상되는 네. 겁니다.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윤 전 총장, 윤 후보 측 캠프에서도 좀 손을 내민 것 같은데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를 택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원군을 얻은 격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특히 최재형 후보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주술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총장과는 본인은 맞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말한 부분이 거기다가 그것 또 뭐 때문인가요? 깨끗한 후보론 뭐 네. 이야기를 네. 뭐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네. 가지 뭐 집안의 문제 등등.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었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들. 또 본인과는 윤석열 후보는 장에서 온 좀 컬러가 비슷한 측면이 네,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이 좀 비슷하다. 그런 네. 측면도 아마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판단이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호불호로 판단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향후에 대권의 생각이 있고 정치적 행보가 생각이 있다면 경선 국면에서 한 명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3명과는 척을 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향후에 대선 다음 차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선 때 앙금이 쌓인 사람을 누가 좋아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치적 판단 미스 아니냐. 좀 네. 그런 점에서 너무나 개인적인 그 호불호를 좀 선택한 거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MBN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